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민주화로 인해 노사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7년에 차기 대통령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간선제 선출을 강행하고자 하였지만 간선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 대중들의 광범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이 폭로되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침내 여당의 노태우 대선 후보자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였고 여야가 합의로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헌법에 따른 직선제 선거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였고 그 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헌법에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폐지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의 보장을 포함한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금지하여 언론 출판 또는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노동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 질서에 관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적정한 소득 분배와 시장 지배 및 경제력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이후 독재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들이 폐지되고 민주적 요구가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그동안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억눌려왔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사실상 억압하였던 노동 분야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9 선언으로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노사 분규가 폭발하였습니다. 그림 11-4에 따르면 노사 분규 건수는 주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80년대까지 연평균 176건의 6건에서 1987년에 3617건으로 치솟았고 1988년에서 89년에서도 그 절반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0년 이후는 크게 줄었으며 1980년도 이전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도 연두색으로 표현한 건데 1980년대 말에 급등한 후 잦아들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손실 일수란 파업 기간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다음 8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987년에서 89년은 예외적인 시기이고 그 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건당 근로손실 일수, 보라색입니다. 이걸 구해보면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1986년에 6년 이전은 노사분규 건당 손실 일수는 평균 190일에 불과하였지만 1989년에 3,930일로 치솟았고 1990년대에서 1991년에는 14,000일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등락은 있지만 1986년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탄압을 받던 1986년 이전 시기는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분규가 일어났고 잘 조직되지 못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기 쉬웠고 파업이 일어나도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 1987년 이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에 의해 잘 조직된 파업이 몇 주 또는 몇 달을 지속한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노사분규 건수가 줄었지만 건당 근로손실 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률, 그러니까 남색의 오른쪽 눈금을 보면 됩니다만 그걸 보면 1970년대 후반 이후 하락하고 있었는데
1987년에서 89년 일시 반등을 보인 후 하락 추세가 이어져 10%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와서 14%로 회복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과는 달리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가 결성된 비율이 낮았고 그나마 하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분규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6.29 선언으로 나타난 정치 정세의 변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종래의 억압적인 노동 통제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해온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위에서는 노사관계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또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간의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사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부의 불평등 확대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습니다. 노동운동의 고향은 권위주의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노동 관련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긴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림 5-3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미국의 근로자들이 1980년에 연간 1800에서 2000시간을 일할 때 한국은 3000시간으로 1.5배 이상 더 노동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들 선진국에서도 18세기 말에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가 20세기 전반에 걸쳐 근로시간이 하락하였는데 고도성장기 한국의 근로시간이 이들 국가의 19세기 말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한국의 근로시간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11-5는 산업재해자 수와 재해율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재해자 수란 남색의 실선인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1982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증가로 들어선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율은 재해자 수를 근로자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그런데 분모의 근로자 수를 산업재해보험 가입 근로자로 한정해서 구한 것이 재해율 1입니다. 이에 대해 2003년에 이에 따르면 2003년에 0.9%였던 재해율이 2018년에 0.5%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0.6%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분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험가입 근로자 수 통계가 없어서 이를 전체 근로자 수로 대신한 재해율 2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해율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입은 재해를 포함하지 않아 재해율 1보다 현재의 실제 재해율을 과소평가합니다. 앞시기로 갈수록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아지므로 이러한 편향이 커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 만인율 1이란 그 재해자 중에서 사망자 수가 근로자 만 명당 몇 명인지를 보여주며 사망 만인율 2란 분자인 사망자 수를 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즉 사망 만인율 2가 1990년대 말에 2명에서 현재는 0.4명으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19년에 일본과 독일은 0.14명, 미국은 0.37명, 영국은 0.03명으로 나와 한국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나라마다 통계의 산출 방법이나 적용 범위 등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의 상황은 자료의 제약으로 재해율 1의 수치밖에 알 수 없는데
1980년대 초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수의 2%가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옵니다. 80년대 초에 재해율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점과 현재 외환위기까지 그 감소가 매우 빨랐다는 점에 주목됩니다. 다른 한편 한국의 임금과 고용 지표의 향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림 11-6은 선정된 중위소득 국가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1965년에서 1985년, 단 일본의 경우는 1950년에서 70년의 20년간 실질임금과 고용의 그러니까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그리스의 경우는 임금이 빠르게 증가한 대신에 고용 증가가 낮았고 브라질은 반대의 이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 해도 그것이 노동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몫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임금 증가를 노동 생산성 증가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등의 임금 조사가 종업원 1인 이상의 전체 사업체로 확대된 것은 근래의 일이고 그 이전 시기로 가면 소규모 사업체가 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계정의 제도 부문별 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임금과 노동 생산성을 구해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국민계정의 피용자 보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구하는 방법은 노동과 자본이 혼합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의 문제로 인해 다소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부분에서 창출한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합계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노동 생산성을 구했습니다. 이때 자영업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제외하고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포함했는데 고용주와 그 가족 종사자도 영업잉여를 창출하는 데 노동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도 전체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노동 생산성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 임금과 노동 생산성은 모두 명목 금액인데 이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불변 가격으로 구했고 각 증가율을 3년 이동평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림 10-7이 그 결과인데 그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피용자 보수로 측정한 실질임금 증가율이 연두색입니다. 1977년에서 82년간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앞섰지만 1983년에서 86년간은 역전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1987년에서 외환위기 때까지 이르는 시기는 거꾸로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 생산성 증가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전국적인 노사 분규의 폭발이 그러니까 실질임금을 노동 생산성보다 빠르게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시 역전되어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 생산성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011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역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실질임금과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앞선 시기가 번갈아가며 나타났으며 자료가 이용 가능한 전체 시기의 연평균 증가율은 3.8%와 3.7%로 나와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외환위기까지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5.7%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증가보다도 빨랐으므로 노동자의 분배 몫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근로자 내부의 소득 불평등도 이 시기에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5주차 강의에서 보았듯이 그림 5-13은 노동부의 사업체 임금 구조조사를 이용해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임금을 단순히 비교한 것이나 남색 실선입니다. 남녀 간의 학력이나 근속연수 또는 사업체 규모 등의 차이를 감안해서 비교한 것, 살색 실선입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이 시기에 성별 임금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림 5-14에서 학력별 임금 격차를 보아도 대졸에 비해 그보다 낮은 학력의 임금이 1980년에서 1990년대 중엽까지 더 빨리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의 축소는 1897년의 민주화 이후의 현상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5-16에서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를 보면 1980년대에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1990년대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의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규모별 임금 격차가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